해변의 발견. 늦은 오후의 햇살이 프렌치맨 베이의 수면 위로 황금빛을 쏟아내며 파도와 함께 춤추는 길고 반짝이는 줄무늬를 드리웠다. 갈매기들이 하늘 위를 맴돌았고 그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흩어졌다. 모래사장 위 맨발에 야성적인 머리칼을 한 7살 라이언 켈러헤는 마치 전설적인 해적의 위대한 검이라도 되는 양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고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돌격을 이끌었다. 이쪽이야. 그가 무리보다 앞서 달려나가며 모래를 걷어차자 친구들이 웃으며 뒤따라 넘어질 듯 쫓아왔다. 보물은 저 유목 근처에 있을 거야. 그 보물이라는 것은 바다 유리 조각 낡은 병뚜껑, 그리고 해적의 금화로 둔갑할 수 있는 매끄러운 조약돌 몇 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7살 아이에게는 침몰한 배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스릴 넘치는 일이었다. 수색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밀물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라이언은 아직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놀이에서 멀어지게 했다. 처음에는 해초에 엉켜 밀려온 또 다른 난파선 조각처럼 보였고 움직이는 모래 아래 반쯤 묻혀 있었다. 하지만 햇빛의 눈부심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자 그의 배가 불안감으로 뒤틀렸다. 그것은 유목이 아니었다. 낡은 어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라이언은 얼어붙었다. 그의 맥박이 갈비뼈를 두드려댔다.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달리고 있었지만 라이언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숨결은 얕아졌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저기요.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바람이 그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작은 몸을 떨게 했지만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 여자는 들쭉날쭉한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고 몸은 반쯤 물에 젖고 반쯤 모래에 덮여 있었다. 마치 바다가 그녀를 뱉어낸 것 같았다. 그녀의 옷은 물에 젖어 검게 변했고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다. 보기 흉한 보라색 멍이 창백한 피부를 뒤덮고 있었다. 팔은 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모래 속으로 약간 말려 들어가 있었다. 라이언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목구멍이 바싹 죄어왔다. 죽은 건 아니겠지.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짠 바람이 눈을 따갑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작은 손이 그녀의 어깨 바로 위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녀 소매의 축축한 천을 부드럽게 건드려 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발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제럴드 켈러헨의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라이언이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격렬하게 울렸다. 안에서는 바다 소금 냄새와 낡은 가죽 냄새가 제럴드의 파이프에서 나는 나무 향과 뒤섞여 있었다. 노인은 카운터 뒤에 앉아 노쏘에 나침반을 닦고 있었고 라이언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약간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제럴드는 라이언이 그의 손목을 잡기 전에 나침반을 간신히 내려놓았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자예요. 라이언이 숨을 헐떡였다. 바위 옆에요. 그 여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제럴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숨은 쉬고 있는지 확인해 봤니? 라이언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온통 맞았어요, 할아버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제럴드는 망설이지 않았다. 단숨에 그는 외투거리에서 외투를 집어들었고 그의 무거운 장화는 이미 문을 향해 쿵쿵거리고 있었다. 라이언은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그를 따라 허둥지둥 나섰다. 한때 따뜻하고 익숙했던 발밑의 모래는 이제 끝없이 펼쳐져 그와 그 여자 사이를 가로막는 광대하고 불확실한 심연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바위에 도착했을 때 제럴드는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가 가까이 몸을 숙이자 낡은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그녀 목 옆에 두 손가락을 대었다. 조용했다. 그의 풍화된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라이언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서 자신을 감싸 안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제럴드가 숨을 내쉬었다. 살아있어. 라이언은 자신이 참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오래 못 버틸 게다. 제럴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낮았다. 그의 손은 이미 조심스럽게 움직여 축축한 땅에서 여자의 축 늘어진 몸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저항도 없었다. 그저 그의 넓은 가슴에 죽은 듯이 기댈 뿐이었다. 라이언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차갑고 떨리는 손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괜찮아질까요? 그가 이전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럴드는 걷기 시작하며 그를 흘끗 보았다. 모르겠다, 얘야. 라이언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작은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고 해변의 황금빛 노을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낯선 여인의 위태로운 생명처럼 서서히 새우러져가는 빗줄기 같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작은 손에 잡힌 차가운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구조와 위태로운 숨결, 가게 뒷방은 따뜻한 삼나무와 소금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여자의 옷에 달라붙어 있던 날카로운 한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제럴드는 낡고 속이 잔뜩 채워진 소파 위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담요를 찾으려 손을 뻗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장작 난로의 불꽃이 부드럽게 타닥거리며 방 안을 절실히 필요한 온기로 채웠다. 라이언은 그의 옆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다. 할아버지 여자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그가 속삭였다. 이제 소파 옆에 무릎을 꿇은 제럴드가 여자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얼음장처럼 차갑구나. 아마 몇 시간 동안이나 저 밖에 있었던 게야. 라이언은 입술을 깨물었고 손가락은 셔츠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그녀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 그냥 넘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생각이 멈출 새도 없이 튀어나왔다. 누군가 다치게 한 것 같아요. 제럴드가 잠시 멈칫했다. 깊고 폭풍 우치는 바다색 눈동자가 라이언의 눈과 마주쳤다. 처음으로 소녀는 평소 조용하고 꾸준한 할아버지의 모습 이면에 무언가를 보았다. 걱정이었다. 제럴드는 벽에 걸린 낡은 회전식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헤럴드한테 전화해야겠다.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지 못하고 얕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일까 그것이 난로불의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라이언은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가 도울 수 있다면 절대로 아니었다. 제럴드가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는 동안 라이언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여자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거의 투명해 보였고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와 뺨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피부에는 검붉은 멍과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상처들이 가득했다. 라이언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보았다.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까 해변에서보다는 미세하게나마 온기가 도는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그저 자신의 바람일지도 몰랐다. 헤럴드, 나 제럴드 1세.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급한 일이야. 사람 하나가 해변에서 발견됐는데 상태가 몹시 안 좋아. 이리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로 뭐라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제럴드는 곧 전화를 끊었다. 곧 올 걸세. 그가 라이언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가시지 않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자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작은 마을 해변에 쓰러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녀 곁을 지켜줄 수는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장작 타는 소리,
제럴드가 방 안을 서성이며 내는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희미하지만 끊이지 않는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라이언은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 꼭 감긴 눈꺼풀 바싹 마른 입술. 그녀는 분명 끔찍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라이언의 작은 가슴은 분노와 연민으로 가득 찼다. 누가 감히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문득 여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 보았다. 라이언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가 깨어나려는 걸까? 하지만 여자는 곧 다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살아있다. 아직 싸우고 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찻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제럴드가 급히 문을 열자 가죽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해럴드 의사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여자에게 다가갔다. 라이언은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지만 그의 시선은 해럴드 의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럴드 의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여자의 맥박을 재고 눈꺼풀을 들어 올렸으며 청진기를 꺼내 가슴에 대보았다. 그의 표정은 내내 심각했다. 진찰을 마친 그는 제럴드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제럴드. 심한 저천증의 탈수 증상도 보이고 온몸의 타박상과 열상이 심각합니다. 머리에도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병원으로 옮기는 편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럴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이런 외딴 옷까지 앰뷸런스가 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알고 있습니다. 해럴드 의사가 말했다. 일단 제가 가진 약품으로 최대한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해럴드 의사는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그 모습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여자의 위태로운 숨결은 마치 꺼질 듯 말 듯한 촛불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라이언은 두 손을 꼭 모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이 여자가 무사하기를.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절대로 그녀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의 작은 어깨에는 어느새 무거운 책임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낯선 이의 각성과 공포의 조각들, 바하버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작은 마을만이 아는 그런 정적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바람에 맞서 삐걱거리는 나무집들의 소리가 엮어내는 침묵이었다. 제럴드 켈러헨의 오두막 안타닥거리는 난로불의 온기가 해변에서부터 그들을 따라온 한기를 부드럽게 녹이고 있었다. 여자는 낡은 가죽 소파에 미동 없이 누워 있었고 소금과 삼나무 그리고 타임 허브 향이 배어있는 낡은 양모 담요에 쌓여 있었다. 제럴드는 난롯가 근처 나무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한가롭게 두드리고 있었다. 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리는 소리와 안개 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의 흐릿한 소리 사이로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해럴드는 몇 분 전에 도착했고 그의 가죽 의료 가방은 그가 조용하고 능숙하게 일하는 동안 옆에 놓여 있었다. 그의 미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평소라면 질문으로 가득했을 라이언은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에 턱을 괴고 있었다. 그의 평소 안절부절 못함은 다른 무언가 조용하고 불확실한 무언가로 녹아내린 듯했다. 그래서 마침내 제럴드가 거칠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꽤 오랫동안 저 밖에 있었던 것 같군. 해럴드가 그녀 목 옆에 가볍게 두 손가락을 누르며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제럴드에게로 향했다.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어. 라이언이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의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죽을까요? 해럴드는 느리고 침착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낚싯바늘에 찔린 상처나 술집 싸움에서 부러진 손가락 혹은 외투를 입기를 거부하는
고집센 늙은 선원들의 간헐적인 폐렴을 치료하는 데 익숙했다. 이것은 달랐다. 그는 담요를 그녀 어깨 위로 더 끌어올리고 이마에서 축축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쓸어 넘겼다. 춥고 탈수 상태야. 물에 빠지기 전에 심하게 맞은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라이언은 여전히 그 말을 들었다. 사고는 아니야. 그 말의 무게가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제럴드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소파 건너편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럴 줄 알았지. 라이언은 그들 사이를 오가는 시선을 보며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뜻이었고, 누군가가 그녀를 거기에 버려두었다는 뜻이었으며, 누군가가 그녀가 익사하기를 바랐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해럴드가 그녀를 불렀던 여자, 그녀는 잠시 뒤척였지만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는 이제 그림자처럼 고요했고 숨은 얕았지만 규칙적이었다. 라이언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 뺨을 따라 핀 검푸른 멍과 팔 전체에 난 성난 긁힌 자국을 들여다보았다. 꼭 싸운 사람 같아요.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주 심하게요. 해럴드가 가져온 작은 연고통에 손을 뻗었다. 뚜껑이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바탕 했겠지 장담컨대. 라이언은 의사가 그녀 관자놀이 근처에 찢어진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난로 불빛이 그것을 부서진 캔버스 위에 젖은 물감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깨어날 거죠, 그렇죠. 해럴드는 아주 잠깐 망설였다. 가능성은 충분해. 그것은 네도 아니었고 아니오도 아니었다. 밤은 길게 늘어졌다. 해럴드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하고 잠시 후 떠났다. 제럴드는 애슐리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라이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턱을 손에 괜 채 마치 이야기가 스스로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소파 위의 여자를 지켜보았다. 불은 더 낮게 타올랐고 그림자는 더 깊게 드리워졌다. 가끔씩 그녀가 움찔거렸고 미간에 주름이 잡혔으며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라이언은 그때마다 숨을 참으며 희망했지만 그녀는 결코 깨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다. 책 속의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했으니까. 잠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이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을 걸곤 했다.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 생각에 배속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예전에 실수로 바닷물을 삼켰을 때처럼. 대신 그는 담요를 그녀 어깨 위로 조금 더 끌어올렸다. 그녀는 이렇게 보니 작아 보였다. 그녀의 몸집에는 너무 큰 여러 겹의 옷에 쌓여 거의 익사할 뻔한 후에 오는 꿈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라이언은 자신이 소파 옆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공기의 변화가 그를 깨울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부드러운 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그는 흐릿하게 눈을 깜빡였다. 불은 이제 타다 남은 잔불뿐이었고 방은 대부분 어두웠으며 유일한 빛은 석탄의 희미한 빛과 창문으로 스며드는 은빛 달빛뿐이었다. 그리고 속삭이는 듯한 움직임. 라이언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애슐리의 미간이 마치 고통스러운 듯 찡그려졌고 손가락이 담요 위에서 약간 움찔거렸다. 작은 소리, 한숨 끊어진 숨결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가만히 있지 않았다. 라이언은 망설이다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다. 완전히 뜨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얼굴의 긴장이 심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숨소리도 변했다. 덜 연약하고 더 현실적으로. 라이언은 자신이 참고 있었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들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어쨌든 속삭였다. 저기요. 그가 새벽 전 바다처럼 조용하게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주 약간 뒤척였고 라이언은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믿기로 했다. 커피와 토스트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창문 주변을 감도는 차가운 아침.
안개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감쌌다. 난로불은 거의 꺼져 희미한 잔불만이 나무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제럴드는 숙련된 솜씨로 부엌을 오가며 커피 2잔을 따랐다. 한 잔은 자신을 위한 진하고 검은 커피였고 다른 한 잔은 돌아가신 아내가 아직 곁에 있었을 때부터의 오랜 습관처럼 카운터 위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라디오가 배경에서 조용히 허밍하며 아침 방송 진행자들이 조수와 다가오는 날씨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식탁에서 라이언은 토스트 접시 위에 몸을 웅크리고 포크로 건성으로 찌르고 있었다. 제럴드가 토스터 사용을 허락했을 때 항상 그렇듯이 가장자리가 타 있었다. 그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알아채지 못한 듯 가끔씩 소파 쪽을 흘끗 보았다. 그곳에는 여자가 전날 밤과 똑같이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었다. 낯선 사람 빌린 세상에 표류하는 존재. 제럴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소년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침이나 먹어라. 그가 중얼거렸다. 라이언은 한숨을 쉬었지만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침은 난로에서 나무가 가끔씩 타닥거리는 소리와 제럴드의 숟가락이 컵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그러고 나서 소리가 들렸다. 아주 부드럽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신음소리였다. 라이언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그는 몸을 더 고추 세웠다. 제럴드는 이미 의자에서 일어나 느리고 측정된 걸음으로 방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소파 위에서 여자가 뒤척였다. 그녀의 미간이 마치 나쁜 꿈 가장자리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찡그려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두꺼운 담요 아래에서 움찔거렸고 손마디가 조였다 풀렸다 했다. 그러고 나서 날카로운 숨을 들이쉬며 그녀는 눈을 떴다. 잠시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천장만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의 무거운 안개로 인해 텅 비어 있었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시선이 움직여 주변의 낯선 방으로 향했다. 갑자기 그녀는 너무 빨리 움직였다. 날카로운 신음 반쯤 형성된 외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벌떡 일으키다가 소파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팔꿈치가 담요 위에서 미끄러졌고 손은 허공을 더듬었다. 진정해요. 제럴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여자가 그를 향해 휙 돌아섰다. 숨은 거칠고 유리알 같은 눈은 그에게서 라이언에게로 타닥거리는 불꽃으로 황급히 옮겨 다녔다. 라이언은 부엌 근처에 얼어붙은 채 마치 갇힌 동물을 보듯 눈을 크게 뜨고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기가? 그녀의 목소리가 부러진 실처럼 갈라졌다. 거칠고 긁힌 듯 가늘었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럴드는 소파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녀에게 손을 뻗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바하버예요. 그가 대답했다. 어제 떠밀려 왔어요. 제 손자가 바위 옆에서 당신을 발견했고요. 그녀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라이언에게로 향했다. 마치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작은 소년을 이해하려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얼굴에 긴장이 깊어졌고 미간이 찌푸려졌으며 목울대가 울컥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담요를 움켜쥐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갈비뼈를 기억을 짓누르는 것처럼 두꺼운 천 속으로 말려 들어갔다. 제럴드는 그녀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과 숨이 다시 불규칙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녀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전에 헤럴드의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이제 안전해요. 의사는 몇 분 전에 스스로 들어와 문가 근처에 서 있었다. 그의 외투에서는 바다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그가 앞으로 나설 때 그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했다. 여자의 눈이 그에게로 그 다음에는 다시 제럴드에게로 황급히 옮겨갔다. 마치 그들 중 누군가가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안전하다고요? 그녀가 반복했지만
그 단어는 그녀의 혀 위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헤럴드가 다가오면서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제가 좀 살펴봐야겠어요. 괜찮으시다면? 꽤 심하게 다치셨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제럴드는 헤럴드가 조심스럽게 그녀 손목에 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한 다음 부드럽게 그녀 턱을 들어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멍은 낮에는 더 심해 보였다. 턱을 따라 짙은 보라색 그림자가 피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초승달이 그려져 있었다. 헤럴드의 손이 팔의 생채기를 스치자 그녀는 움찔했다. 미안해요. 그가 중얼거렸다.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숨결의 떨림을 힘겹게 삼켰다. 그녀의 시선이 무릎으로 떨어졌고 손가락은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고정시켜주는 유일한 것인 양다묘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라이언이 망설이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가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럴드가 소년을 흘끗 보았지만 막지는 않았다. 여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이 깜빡였다. 불확실함 그 다음에는 망설임 그러고 나서 다른 무언가 그녀의 눈을 공허하게 만드는 무언가였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손가락이 천 위에서 움찔거렸다. 그러고 나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마치 깊은 물속에서 끌어올린 이름처럼 애슐리 라이언이 눈을 깜빡였다. 제럴드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 위에서 약간 조여졌다. 헤럴드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애슐리, 그가 반복했다. 그게 당신 이름인가요?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단어들을 내뱉기 위해 목구멍이 움직였는데 마치 그것들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제 이름은 애슐리 휴즈예요. 라이언이 어깨를 약간 늘어뜨리며 숨을 내쉬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긴장이 그의 작은 몸에서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애슐리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누르며 다시 숨이 가빠졌다. 물속에 있었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간이 찡그려졌다. 파도가 기억나요? 제럴드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방식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애슐리의 손가락이 담요 속으로 움켜쥐어졌고 목소리가 거의 숨소리보다 작게 떨어졌다. 거기서 죽기로 되어 있었어요.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라이언은 생각하기도 전에 제럴드가 그를 막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 소매에 닿아 아주 희미하게 잡아당겼다. 마치 아이가 어른을 현재로 다시 데려오려는 듯이 안 죽었어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애슐리의 숨이 가슴 속에서 떨렸다. 그녀는 그를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 꾸준하고 진실한 무언가로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소년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한 단어가 없었지만 깨어난 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숨 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낯선 이의 각성은 그렇게 공포의 조각들과 함께 찾아왔지만 아주 작은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그 공포 위에 아주 작은 위로의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배신의 기억, 고통스러운 진실. 아침은 부드러운 리듬으로 시작되었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음악이 흘러나왔고 부엌에서는 버터와 토스트 냄새가 감돌았으며 제럴드의 커피 스푼이 머그잔에 부딪히는 간헐적인 소리가 들렸다. 벽난로의 불꽃은 다시 지펴져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에 맞서 따스함을 퍼뜨리고 있었다. 애슐리는 낡은 나무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며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추웠다. 바다와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종류의 추위였다. 제럴드는 맞은편에 조용하지만 주에 깊게 앉아 커피 머그잔 너머로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헤럴드는 카운터에 기대 팔짱을 끼고 있었고
평소의 임상적인 냉정함은 좀 더 사려 깊은 무언가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라이언이 있었다. 그에게는 조금 큰 의자에 앉아 반쯤 먹다. 만 토스트 접시는 잊은 차에 마치 이야기의 결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넓은 눈으로 애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애슐리는 침을 삼키고 느리고 정확하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제럴드가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야만 했다. 숨이 가슴속에서 답답하게 느껴졌다. 좋은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녀가 시작했고 목소리는 거칠고 고르지 못했다. 마치 단어들이 그녀의 의지와는 반대로 목구멍에서 끌려 나오는 것 같았다. 가족 여행이었죠. 아버지가 몇 주 동안 계획하셨어요. 바다에서의 하루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기회였는데 그녀는 망설였고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방 안은 난로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베티가 실종됐어요. 제럴드와 해럴드가 시선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다. 애슐리의 손이 주먹으로 말렸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애는 작은 보트를 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그 애가 그냥 탐험하러 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 애를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녀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다. 제가 그 애를 찾으러 갔어요. 숨이 약간 가빠졌지만 억지로 말을 이었다. 구명보트 중 하나를 탔죠. 멀지 않았어요. 후미 근처에서 그 애를 발견했어요. 애슐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마치 난로불 속에서 그 기억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안도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고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딜런과 함께 있었어요. 해럴드가 코로 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 이름만으로도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제럴드의 머그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애슐리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은 그가 문제아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는 듯이 그냥 미소 지었죠. 숨이 떨렸다. 저는 그 애와 맞섰어요. 무모하다고 어리석다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어요. 애슐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졌다. 그 애는 화를 냈어요. 제가 아버지랑 똑같다고 통제하려 들고 비판적이라고 했죠.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라이언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언니잖아요. 그가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애슐리는 움찔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하게. 그녀는 눈 뒤쪽이 따끔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녀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라이언의 미간이 더욱 깊어졌다. 그의 작은 손이 테이블을 누르며 그에게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썼다. 애슐리는 시선을 돌렸다.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한순간 우리는 싸우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딜런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를 잡고 뒤로 끌어당겼죠. 그녀의 손가락이 솜의 천 속으로 말려 들어갔다. 너무 늦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구명조끼를 하나 입고 있었고 베티를 위한 것도 하나 가지고 있었죠. 딜런이 거기에 있다는 건 몰랐어요. 제럴드의 턱이 굳어졌다. 그들이 제 구명조끼를 가져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베티가. 제 친동생이 그걸 벗겨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 말들의 무게가 방 안에 내려앉았다. 라이언은 움직임을 멈췄고 심지어 불꽃도 더 조용히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남은 구명조끼 하나는 어디 있냐는 듯 헛숨을 내쉬었다. 딜런이 그 애한테 그걸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요. 오두막 안의 침묵은 언제라도 깨질 것처럼 느껴졌다. 제럴드의 머그잔을 잡은 손은 너무나 세서 깨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해럴드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어깨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굳게 담은 턱에는 조용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라이언은 그저 만견자실해 보였다. 그들이 저를 거기에 버려두고 갔어요. 애슐리가 이제 거의 초연한 듯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딜런이 보트를 밀어냈고 그들은 그냥 헤엄쳐 돌아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물 위에 머리를 내놓고 있으려고 했지만 조류가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난로불이 타닥거렸다. 제럴드는 아주 오랜만에 할 말을 잃었다. 오랜 침묵 끝에 라이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테이블 건너편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왜요? 애슐리가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방해가 됐으니까요. 그들이 제가 본 것을 아버지께 말할 거라고 알았으니까요. 베티가 그를 선택했으니까요. 라이언이 고개를 저었고 그의 작은 얼굴은 위험할 정도로 분노에 가까운 무언가로 뒤틀렸다. 바보 같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 여자 바보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단다. 제럴드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 덜 잔인해지는 건 아니지. 애슐리는 깨어난 후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진정으로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날 밤 죽기로 되어 있었다. 만약 조류가 그녀를 바하버 쪽으로 밀어주지 않았다면, 만약 라이언이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헤럴드가 목을 가다듬으며 무거운 침묵을 깼다. 쉬셔야 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평소의 날카로움이 거의 이해심과 비슷한 무언가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옥을 겪으셨고 아직 치유 중이십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애슐리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제럴드가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다.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시선이었다. 아무도 당신을 문 밖으로 내쫓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애슐리가 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싸울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라이언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접시를 약간 앞으로 밀었다. 애슐리는 망설이다가 토스트 한 조각을 집었다.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먹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배신의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고 털어놓음으로써 아주 작은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하버에서의 느린 치유, 애슐리의 고백 이후 며칠은 마치 느리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지나갔다. 완전히 멈춰 있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불안하지도 않은 그저 변화하고 적응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한때 그녀의 존재로 인해 너무나 고요하게 느껴졌던 집은 점차 평소의 리듬을 되찾아갔다. 제럴드는 늘 하던 대로 아침을 시작했다. 진한 블랙커피, 낮게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간헐적인 퉁명스러운 반응. 어른들의 망설임 따위는 없는 라이언은 애슐리를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세상에 호기심 많은 새로운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끝없이 질문을 던졌고 자신이 발견한 조개 껍데기나 특이한 모양의 돌멩이들을 보여주며 제잘거렸다. 애슐리는 대부분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아이의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애슐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다. 어쩌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쉬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되새김질하지 않았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럴드가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도왔고 라이언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소중한 풍경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제럴드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슐리는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다. 가게는 바다 소금 냄새, 햇볕에 바랜 나무 냄새, 그리고 낚싯줄의 희미한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반에는 스노클과 다이빙 칼에서부터 방수 지도와 아무도 사지 않지만 어쩐지 계속 남아있는 빛바랜 엽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쌓여 있었다. 일꾼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제럴드가 엉킨 낚싯줄 더미를 정리하는 그녀를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애슐리가 그를 흘끗 보았다. 가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제럴드는 거의 웃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더니 카운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일이 싫지 않았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좋았다. 거기에는 무언가 현실에 발을 붙이게 하는 것이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밧줄의 거친 감촉, 손안의 닫채, 무게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다의 희미한 향기.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조금씩 현실로 끌어당겼고 끔찍했던 기억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라이언은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녀가 짜증내기 전에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아내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정말 돕고 싶다면 이 물건들 절반이 뭐에 쓰는 건지는 알아야 할걸요. 어느 날 오후 그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든 채 제럴드를 너무나도 닮은 태도로 말했다. 애슐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서 네가 전문가라는 거니? 라이언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다음 20분 동안 라이언은 그녀를 가게 안으로 이끌고 다니며 구명조끼에서부터 작살 낚시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퀴즈를 냈다. 그녀가 틀릴 때마다 그는 실망한 교수처럼 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거 정말 못하시네요. 그녀가 낚싯줄 꿰는 도구의 기능을 마치지 못하자 그가 중얼거렸다. 애슐리가 팔짱을 꼈다. 그래서 넌 잘하고. 라이언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씩 웃었다. 저는 여기서 평생 살았어요. 아줌마는 방금 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똑똑하죠. 애슐리는 눈을 굴렸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갈비뼈에서 즐거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자신감은 어쩐지 미워할 수 없었다. 해럴드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가게를 방문했지만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애슐리의 상처를 확인하거나 구급 상자를 다시 채우거나 한 번은 우스꽝스럽게도 제럴드가 수년 동안 소유하고 단 한 번도 점검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소화기를 점검한다는 구실로 찾아오곤 했다. 애슐리는 즉시 그의 속셈을 간파했다. 정말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라는 거 알죠?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카운터에 기대 팔짱을 끼고 말했다. 해럴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수첩에 무언가를 휘갈겼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맥박을 자에게 해주고 있잖소. 애슐리가 눈을 가늘게 떴지만 손목을 빼지는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관심이었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라이언은 말하지 않은 것들을 감지하는 데 능숙했고 애슐리와 해럴드 사이에 있는 이 무언가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듯했다. 그리고 라이언답게 그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부적절한 순간을 선택했다. 며칠이 더 흘렀고 애슐리는 바하버의 느린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아침이면 제럴드의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도왔고 오후에는 라이언의 끝없는 질문과 장난에 어울려 주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때로는 해럴드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올라왔고 그 음식들을 나누며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아갔다. 애슐리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럴드와 라이언 그리고 해럴드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그리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애슐리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끔찍했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예전처럼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리지는 못했다. 바하버의 신선한 공기, 잔잔한 파도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쩌면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느린 치유의 과정은 그렇게 작은 해안 마을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웃음과 아이의 논리. 라이언은 여전히 애슐리가 가게 물건들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시험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마치 자신이 바하버의 모든 해양 지식의 수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낚싯바늘의 종류나 밧줄 매듭법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애슐리는 대부분 어깨를 으쓱하거나 눈을 굴리는 것으로 응수했지만 가끔은 아이의 터무니없는 자신감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라이언의 세상은 단순했고 그 단순함 속에는 어른들이 잊고 지내는 명쾌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라이언의 그런 면모는 어김없이 드러났다. 제럴드, 애슐리, 라이언 그리고 그날따라 저녁 식사에 초대된 해럴드까지 네 사람이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다. 부엌 난로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고 버터 바른 감자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제럴드가 막 수프를 한 숟갈 뜨려는 순간 라이언이 마치 대포알을 쏘아 올리듯 선언했다. 그냥 두 분 결혼해버려요. 순간 방 안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제럴드는 수프에 그대로 사례가 들려 격렬하게 기침을 해댔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쳤다. 해럴드는 마시던 물을 뿜을 뻔하며 유리잔을 탁 내려놓고 입가를 닦았다. 애슐리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만 실제 놀란 웃음을 터뜨렸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꾸밈없는 진짜 웃음이었다. 라이언은 자신이 방금 일으킨 대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포크를 집어 자기 음식을 계속 먹었다. 여전히 얼굴이 붉고 세게거리던 제럴드가 소년을 쏘아보았다. 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낸 개냐 이 녀석아. 라이언이 어깨를 으쓱했다. 할아버지는 늙었고 해럴드 아저씨도 늙었고 아줌마도 약간 늙었잖아요. 야, 애슐리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라이언은 마치 자신의 논리가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것이라도 되는 양말을 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해럴드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라이언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다. 라이언이 생각에 잠긴 듯 음식을 씹으며 말했다. 어쩌면 그래야 할지도 모르죠. 애슐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다. 웃음, 그 순간의 순수한 황당함이 그녀 가슴 속 무언가를 움직였다. 따뜻하고 현실적이며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는 무언가였다. 그녀는 아직 괜찮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제럴드는 여전히 라이언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도 희미한 웃음기가 어려 있었다. 해럴드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시선은 애슐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난로가에 둘러 앉았을 때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라이언은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어른들의 관계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제럴드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혀를 찼다. 애슐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라이언이 갑자기 해럴드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애슐리 아줌마 손은 왜 그렇게 자주 잡아요? 맥박은 한 번만 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럴드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고 그는 황급히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건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기 때문이지. 라이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 감기 걸렸을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제럴드가 라이언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이놈의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구나. 애슐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바하버의 이 작은 오두막은 그녀에게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이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날 밤 애슐리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의 나무 무늬를 바라보았다. 라이언의 엉뚱한 말들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아이의 순수함은 때로는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사는 진실이 담겨 있기도 했다.
그녀는 해럴드를 생각했다. 그의 꾸준한 방문, 조용한 배려, 그리고 가끔씩 그녀를 향하는 그의 시선 속에 담긴 따뜻함. 그것은 그녀에게 혼란스러움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설렘을 안겨주기도 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베티와 딜런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제럴드가 있었고,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라이언이 있었으며,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해럴드가 있었다. 애슐리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해안 마을에서, 이 따뜻한 사람들 곁에서 웃음과 아이의 순수한 논리가 가져다준 작은 위안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싹을 틔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그녀는 그 씨앗을 소중히 품고 싶었다. 복수의 결심, TV 속의 거짓된 얼굴들. 며칠 동안 애슐리는 바 하버의 잔잔한 일상에 조금씩 녹아드는 듯했다. 아침이면 제럴드의 가게에서 나는 소금과 나무 냄새에 잠이 깼고, 라이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곤 했다. 해럴드는 여전히 핑계를 대며 가게를 찾았고, 그럴 때마다 애슐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처는 더디게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치유되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제럴드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고 그들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라이언은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떠들썩하게 늘어놓았고, 제럴드는 가끔씩 추임새를 넣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애슐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수프를 떠먹고 있었다. 그때 거실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보스턴의 저명한 사업가 토마스 휴즈 씨의 딸 애슐리 휴즈 양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애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제럴드와 라이언, 그리고 마침 저녁 식사에 함께했던 해럴드까지 모두의 시선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풍경, 보스턴 항구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그 위로 자신의 예전 사진이 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뉴스 앵커는 침착하지만 비통한 목소리로 애슐리 휴즈의 실종과 그에 따른 가족들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화면은 곧 기자회견 장면으로 바뀌었다. 연단 뒤에는 아버지 토마스 휴즈가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여동생 베티와 그녀의 어머니 도나가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베티의 곁에는 딜런 카터가 마치 충실한 보호자처럼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애슐리는 우리 삶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슐리의 손가락이 소매천을 움켜쥐었다. 화면은 베티가 도나의 어깨에 기대어 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기자의 목소리가 그 위로 겹쳐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슐리의 여동생 베티 휴즈 양은 사고 당시 언니와 함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애슐리의 배가 뒤틀렸다. 비극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다음 순간 다음 이름이 그녀의 귀를 때렸을 때 그녀는 마치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베티 양의 남자친구인 딜런 카터 씨는 용감하게 베티 양을 구조했지만 불행히도 애슐리 양에게는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화면은 슬픔과 회한에 잠긴 표정으로 베티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딜런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그녀를 죽도록 내버려둔 대가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난로불이 등 뒤에서 타닥거렸지만 애슐리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갑작스럽고 숨막히는 분노가 그녀를 덮쳤다. 제럴드가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를 평평하게 눌렀다. 헤럴드는 팔짱을 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에는 어두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애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화면을,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그들이 자신 없이 꾸며낸 뒤틀린 현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긴장감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것들. 애슐리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고 거칠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애도, 심지어 딜런의 영웅담까지도.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가리기 위한 역겨운 쇼였다. 애슐리. 헤럴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화면 속의 거짓된 얼굴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베티의 흐느낌, 딜런의 슬픔에 잠긴 표정, 아버지의 절제된 비통함.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저들이 감히.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쉽게 나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바하버의 조용한 안식처에 숨어 과거의 상처를 핥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돌아가야 했다. 보스턴으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세계로.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그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녀는 헤럴드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돌아가겠어요. 제럴드의 오두막 안의 침묵은 애슐리가 말을 한 후 오랫동안 이어졌다. 바깥의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뼛속까지 그 폭풍을 느낄 수 있었다. 피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무게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제럴드였다. 그는 커피 머그잔을 신중하고 무겁게 내려놓았다. 맨손으로 그냥 걸어 들어갈 생각은 아니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언이었다. 애슐리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의 나무를 꽉 움켜쥐었다. 아니요. 제럴드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턱을 쓸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게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듯했다. 애슐리는 더 이상 예전의 애슐리 휴즈가 아니었다. 바다에 버려졌던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죽었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고 복수심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TV 화면 속에서 여전히 슬픔을 연기하고 있는 거짓된 얼굴들을 향해 그녀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를 다졌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증거 수집과 조력자들, 제럴드의 오두막 안의 침묵은 애슐리가 말을 한 후 오랫동안 이어졌다. 바깥의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뼛속까지 그 폭풍을 느낄 수 있었다. 피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무게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제럴드였다. 그는 커피 머그잔을 신중하고 무겁게 내려놓았다. 맨손으로 그냥 걸어 들어갈 생각은 아니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언이었다. 애슐리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의 나무를 꽉 움켜쥐었다. 아니요. 제럴드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턱을 쓸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게다. 다음 날 아침 헤럴드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의 의료 가방이 한쪽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오라고 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애슐리는
벽난로 옆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소매는 팔뚝까지 걷어 올려져 아직도 남아있는 검푸른 멍 자국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럴드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전문적이었고 그녀의 상처들을 살폈다. 낫고 있군.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미간은 여전히 아픈 갈비뼈를 가볍게 누르자 찌푸려졌다. 하지만 이 멍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 거야. 특히 더 깊은 것들은 말이지. 잘 됐어요. 애슐리가 말했고 해럴드는 약간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사진이 필요해요. 해럴드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애슐리, 그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 해요. 그녀는 목구멍의 덩어리를 힘겹게 삼키며 말을 억지로 내뱉었다. 병원은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건 왜곡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해럴드가 코로 숨을 내쉬며 약간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는 거요. 네. 애슐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해줘야 해요. 해럴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그녀를 살폈고 그 사이 난로불이 등 뒤에서 타닥거렸다. 그러고 나서 다른 말 없이 그는 가방에 손을 뻗었다. 카메라가 첫 번째 사진을 찍으면서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냈다. 애슐리는 가만히 있었다. 해럴드가 떠난 후 애슐리는 라이언이 카운터에 앉아 다리를 앞뒤로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의 에너지는 가라앉아 있었다. 돕고 싶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애슐리는 망설였다. 라이언, 봤어요?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날 해변에서요. 아줌마 모습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작은 손이 약간 움켜쥐어졌다. 애슐리는 힘겹게 침을 삼켰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제가 말할 거예요. 라이언이 맹렬하게 말했다. 아줌마가 어땠는지 구명조끼도 없이 빌어먹을. 라이언 제럴드가 경고했다. 구명조끼 말이에요. 라이언이 약간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다 말할 거예요. 제 말은요. 그는 더 똑바로 앉았는데 오직 7살짜리만이 가질 수 있는 단호함이었다. 법정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장담컨대 저는 아주 잘할 거예요. 애슐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가볍게 그의 머리를 헝클었다. 믿는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제럴드가 목을 가다듬었다. 글쎄, 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억력은 좋지. 만약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걸세. 애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제럴드가 자기 편에 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일에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클레어가 두 번째 벨소리에 받았다. 클레어 나야. 애슐리가 재빨리 말했다. 클레어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짜증스러웠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클레어가 투덜거렸다. 나한테 전화한 데는 빌어먹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잠시 멈춤 그러고 나서 날카로운 숨소리. 애슐리. 애슐리가 눈을 감았다. 그래. 클레어의 숨이 가빠졌다. 맙소사. 애슐리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는. 너는 죽었다고. 알아. 잠시 멈춤 떨리는 숨소리. 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어. 클레어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렸고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 아래 비틀거렸다. 애슐리, 네 장례식에도 갔었어. 애슐리의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클레어 내 말 잘 들어. 내 도움이 필요해. 또 한 번의 숨소리 그러고 나서 목소리에 강철 같은 힘이 실렸다. 뭐든지. 요트에서 찍은 영상이 필요해. 애슐리가 짧고 집중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상에 있는 모든 카메라 내가 베티를 찾으러 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것.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 클레어가 조용히 욕설을 내뱉었다. 쉽지 않을 거야. 네 아버지가... 클레어. 애슐리가 목구멍의 떨림을 억누르며 말했다. 이게 필요해. 오랜 침묵. 그러고 나서 알겠어. 찾아볼게. 애슐리가 숨을 내쉬며 자유로운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그리고 클레어. 응. 조심해. 클레어가 가볍게 코웃음을 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두꺼웠다. 그건 내 대사야, 휴즈. 전화가 끊겼다. 애슐리는 전화기를 응시했고 모든 것의 무게가 그녀 위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 막히지 않았다. 그것은 결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역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력자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싸울 힘을 주었다. 바하버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방역의 준비는 그렇게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보스턴으로의 귀환, 장례식장의 불청객,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길은 길었다. 대서양과 나란히 달리는 텅 빈 고속도로가 끝없이 이어졌다. 바다는 변함없이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녀 곁을 지켰다. 애슐리는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해안선을 응시했고 그녀의 마음은 한때 자신을 거의 삼킬 뻔했던 그 끝없는 파도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이전, 그러니까 동생의 배신 이전 세상이 자신을 죽었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유령이 아니라 폭풍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가 꾸준히 덜컹거렸고 도로의 간헐적인 덜컹거림만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좌석에서 몸을 움직여 가슴 위로 팔짱을 단단히 꼈다. 운전석에 앉은 제럴드가 곁눈질로 그녀를 흘끗 보았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애슐리의 손가락이 소매를 파고들었다. 아니요, 해야 해요. 제럴드가 한숨을 내쉬며 운전대를 고쳐 잡았다. 그렇다면 혼자 하지는 않을 게다. 애슐리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길을 주시하고 있었고 꾸준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녀가 바위 위에서 그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줄곧 그랬던 것처럼 목구멍에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켰다. 알아요. 뒷좌석에서 라이언이 끼어들며 긴장을 깨뜨렸다. 그리고 제가 아줌마 개인 경호원이에요. 애슐리가 백미러로 그를 흘끗 보았다. 그는 너무나 똑바로 앉아 턱을 치켜들고 가슴을 내밀고 있었는데 마치 운동화와 7살짜리의 정의감만으로 전투에 뛰어들 참인 것 같았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터져 나온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할 수 있겠어. 라이언이 씩 웃었다. 당연하죠. 저 가라테 할 줄 알아요. 제럴드가 코웃음을 쳤다. 아니, 못하잖니? 라이언은 굴하지 않고 말을 정정했다. 저 쿵후 영화 많이 봤어요. 똑같은 거죠. 애슐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의 긴장은 조금 누그러졌다. 보스턴에 가까워질수록 도시의 풍경이 그녀 주위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유리와 강철이 바 하버의 낮은 목조 건물들을 대체했다. 이곳 공기는 냄새가 달랐다. 소금과 햇볕 냄새보다는 비 온 뒤의 포장도로 냄새가 났다. 애슐리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휴즈 저택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그 집에서 자랐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웅장했고 웃음소리는 항상 진짜라기보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딸이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그녀를 애도했고 여동생은 그녀를 지워버렸다. 그녀가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말려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다. 제럴드는 언제나처럼 예리하게 그녀의 무릎을 단단히 안심시키듯 쥐었다. 숨 쉬어 얘야. 애슐리가 느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도착했다. 휴즈 저택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돌과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차갑게 서 있었다. 철문은 가로등 아래 번쩍였고 진입로는 바하버의 울퉁불퉁한 흙길과는 달리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애슐리는 그것을 응시했고 맥박이 귀에서 느리고 둔하게 고동쳤다. 제럴드가 차를 주차했지만 문을 열려고 움직이지는 않았다. 확실해. 애슐리가 이를 악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 2번 생각하기도 전에 손잡이에 손을 뻗어 문을 밀어 열었다. 라이언이 그녀 뒤를 따라 거의 에너지에 진동하며 뛰쳐나왔다. 가서 나쁜 놈들 혼내주자고요. 그가 속삭였다. 애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라이언, 이건 영화가 아니야. 라이언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야 하는데요. 제럴드가 그녀 옆에 나란히 섰고 그의 꾸준한 존재감이 그녀 곁에 있었다. 헤럴드는 병원에서 마지막 남은 일을 끝낸 후 나중에 그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가 없어도
애슐리는 예상했던 것만큼 외롭지 않았다. 세 사람은 문으로 다가갔다. 깔끔한 검은색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그녀를 보자마자 몸을 고추 세웠다. 그의 눈이 커졌다. 휴즈 양, 애슐리가 턱을 치켜들었다. 들여보내줘요. 경비원이 망설였고 그의 손이 인터콤 위에서 머뭇거렸다. 먼저 휴즈 씨께 연락을... 애슐리가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분의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초대 따위는 필요 없어요. 경비원이 힘겹게 침을 삼켰지만 잠시 후 버튼을 눌렀다.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안으로 열렸다. 애슐리는 걸음을 내디뎠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었다. 진입로는 웅장한 입구까지 뻗어 있었고 거대한 떡갈나무 문은 마치 무언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입구처럼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의 무게, 도둑 맞았던 것, 잃어버렸던 것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온 것이었다. 휴즈 저택의 웅장한 홀은 낮은 수군거림. 마치 장례식장에서 공중에 달라붙는 무겁고 불확실한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나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조문객들은 차분한 검은색과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익숙한 군중이었다. 사업 파트너 사교계 명사 애슐리를 헤드라인 속 이름으로만 알았던 가족 친구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억조차 거의 없는 누군가를 애도하기 위해 초대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걸어 들어왔다. 숨막히는 소리가 마치 충격파처럼 방 안을 휩쓸었다. 한 여자의 장갑 낀 손이 입으로 날아갔고 한 남자는 마시던 잔을 떨어뜨렸다.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더 날카롭고 당황스러운 무언가로 커졌다. 애슐리는 턱을 높이 들고 어깨를 편 채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베티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눈물 어린 얼굴은 애슐리가 살아있고 온전하며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보자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 막히는 만견자실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 옆에서 딜런의 팔이 보호하듯 그녀 어깨를 더욱 세게 감쌌고 그의 턱이 굳어졌다. 애슐리의 시선이 그들 사이를 오가다가 연단 옆에 서 있는 아버지 토마스 휴즈에게 멈췄다. 그가 준비했던 연설문은 이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 애슐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충격이 드러나 있었다. 길고 무거운 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애슐리가 입을 열었다. 제가 뭘 방해라도 했나요? 거짓의 폭로 무너지는 가면들, 방 안은 혼돈으로 폭발했다. 애슐리의 말은 마치 신호탄과 같았고 그 뒤를 이어 터져나온 놀라움과 불신의 함성이 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입을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슬픔과 애도의 장소였던 휴즈 저택의 웅장한 홀은 이제 당혹감과 긴장감, 그리고 곧 터질 듯한 스캔들의 예감으로 가득 찼다. 베티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애슐리를 응시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희미한 분노가 떠올랐다. 딜런은 베티를 더욱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지만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평소의 자신만만함 대신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토마스 휴즈는 연단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꽉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은 그의 내면이 결코 평온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애슐리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했고 흔들림 없었다. 그녀가 첫 번째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그 무게감 있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고 모든 시선이 그녀와 테이블 위의 서류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작성된 의료 보고서였다. 헤럴드의 서명이 맨 아래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안에는
애슐리가 입었던 모든 부상, 타박상, 열상, 그리고 단순한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정확하고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가 바 하버에서 발견되었을 때의 제 상태를 기록한 의료 보고서입니다. 애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했다. 해럴드 박사님은 제 몸에 남은 모든 상처가 단순한 익사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낮고 불길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몇몇은 이미 베티와 딜런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 애슐리는 그들이 서류를 읽고 그 내용을 흡수하도록 잠시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두 번째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럴드의 진술서였다. 그가 라이언과 함께 해변에서 반쯤 물에 잠긴 채 얻어맞은 모습으로 발견했던 날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였다. 제럴드의 투박하지만 진솔한 글씨체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애슐리는 이제 딜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방 안을 갈랐다. 딜런 당신은 언론의 제 구명조끼가 저절로 벗겨졌다고 말했죠. 딜런은 몸을 굳혔고 베티를 잡은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그랬지. 정말 그랬을까요? 애슐리가 싸늘하게 물었다.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어 마지막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꺼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던진 것은 인쇄된 스크린샷이었다. 흐릿했지만 틀림없었다. 요트의 보안 카메라에 찍힌 그녀가 베티를 찾으러 가기 직전 난간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평범한 구명조끼가 아니었다. 고급 해양 안전조끼, 일부러 벗지 않는 한 절대 저절로 벗겨지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다. 제럴드가 수년 동안 팔아왔고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종류의 것이었다. 제럴드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흔들림 없었다. 제가 수년간 해양 장비를 팔고 수리해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목소리가 경악의 찬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저런 형태의 구명조끼는 폭풍우 속에서 저절로 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먼바다 낚시나 서핑 혹은 고위험 활동과 같은 특수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딜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신이 직접 벗었거나 제럴드가 말을 이었다. 그를 가로막으며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벗겨주었어야만 합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베티가 목이 막힌 듯한 숨소리를 냈고 그녀는 미친 듯이 절망적인 눈으로 딜런을 돌아보았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딜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의 탑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동정이나 슬픔이 아닌 경멸과 분노로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가면은 벗겨졌고 그 아래에는 추악한 탐욕과 배신만이 남아 있었다. 도나 휴즈가 움직인 것은 갑작스러웠다. 그녀의 손바닥이 베티의 뺨을 후려치는 날카롭고 격렬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베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손이 뺨으로 날아갔으며 눈은 충격으로 유리알처럼 번들거렸다. 도나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것은 낮고 거칠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베티가 빠르게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저는... 도나의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애슐리를 향해 돌아섰고 눈에는 애슐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 죄책감, 고통, 깨달음이 가득 차 있었다. 도나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애슐리의 숨이 가슴 속에서 멎었다. 몰랐어. 도나가 부서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애슐리... 맹세컨대 나는 몰랐어. 애슐리는 그녀를 응시했다. 도나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애슐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베티가 하는 말을 믿게 내버려 두었어. 나는 그 애를 믿었어. 도나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다.
내가 그들을 내 옆에 서게 했고 거짓말하게 내버려 두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를 버렸던 딸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였다. 내가 틀렸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애슐리는 천천히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상상해왔고 도나가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눈이 멀었던 것인지 궁금해했었다. 이제 그녀는 답을 얻었고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은 오늘 밤은 아니었다. 베티가 흐느끼며 딜런에게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마치 마침내 그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슐리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그 진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자.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어둡고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애슐리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인정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고 지금은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겼다. 거짓의 폭로는 그렇게 무너지는 가면들 속에서 그녀에게 쓰디쓴 승리를 안겨주었다.